의무이행 심판에서 협의의 심판이익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을 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을 때, 다음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면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된다. 49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인정이 된다. 그 다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을 때 이때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안 된다? 처분 의무가 부과가 된다. 어쨌든 49조 2항은 뭐예요? 예,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규정입니다. 49조 2항 같이 보겠습니다. 49조 2항. 예, 지금 소송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데 심판이 잘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예,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심판을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복해지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관계없이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판도 이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49조 1항 보시면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라고 해서 요건 뭐요? 일반적 기속력 규정입니다. 소송법은 30조죠. 30조 1항에 보면 거기서는 취소소송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38조 1항하고 2항에서 준용을 하고 있었던 거고, 심판법은 취소심판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행정심판 전체를 규정해 놓고 나서 그 다음 해당 사항이 없는 행정심판을 제외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돼요? 취소송을 먼저 규정해 놓고 나서 다른 소송으로 준용하는 방식입니다. 예,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규율을. 49조 2항 보시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며, 예, 처분을 하도록 하는 명령 재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처분 명령 재결입니다. 처분 명령 재결. 즉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이죠.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을 우리가 통칭 뭐라 부르냐? 의무이행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의무이행소송의 인용판결을 의무이행판결이라 부르고,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을 의무이행재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무이행재결에는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의무이행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상황은 두 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앞에 43조 보면 나와 있죠. 43조 1항, 2항, 3, 4, 5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항 각하재결이죠. 예, 심판 청구 적법하지 않으면 청구 요건 깨진 거 있으면 각하한다. 2항, 예, 심판 청구 이유 없으면 본안 요건 못 갖추면 기각한다. 3, 4, 5 인용 취소 무효 의무 이행 심판, 이게 43조입니다. 예, 43조 3항. 위원회는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 재결을 할 텐데,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여기까지가 뭐예요? 형성 재결입니다. 취소 심판은 뭐예요? 형성적 쟁송입니다. 형성적 쟁송. 취소 심판이 인용이 되면 형성 재결 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가 정상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취소하고 뒤에 있는 변경은 엄연히 다른 거라고 했죠? 전부 취소와 일부 취소는 취소 안에 포함되는 거고, 변경은요,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적극적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취소는 소극적 형성, 그리고 변경은 적극적 형성. 서로 다른 거라고 했죠? 어쨌든 예,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거나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을 하거나, 여기까지는 형성 재결입니다. 뒤에 보니까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명령 재결입니다.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죠. 처분 변경 명령 재결입니다. 여기가 명령 재결입니다. 이 부분이 2009년도 사시 문제인데요. 이건 형성적 쟁송이기 때문에 인용 재결은 당연히 형성 재결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명령 재결 들어와 있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생각을 또 해보시면, 뭐 4항은 별거 없고요. 5항 보시니까 위원회는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여러분, 의무이행 소송이나 의무이행 심판은 무엇을 구하는 소송이고 심판이에요? 처분 명령 판결과 처분 명령 재결, 이걸 구하는 소송과 심판이 되는 겁니다. 즉 의무이행 판결, 의무이행 재결이라는 것은 원래
처분 명령 판결, 처분 명령 재결의 형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명령 판결, 명령 재결로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지체 없이 신청했다는 처분을 하거나가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형성 재결입니다. 형성 재결입니다. 이거는 이행적 쟁송임에도 불구하고 명령 재결을 구하는 이행적 쟁송임에도 불구하고 형성 재결이 들어가 있는 게 특이한 겁니다. 취소 심판은 형성적 쟁송인데 명령 재결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의무이행 심판은 이행적 쟁송인데 형성 재결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특이한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43조 5항을 얘기하고 있죠. 의무이행 심판이 인용이 됐단 말입니다. 의무이행 심판이 인용이 되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형성 재결은 처분 재결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명령 재결, 즉 이행 재결은요. 처분 명령 재결의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둘 중에 처분 재결의 형식으로 나왔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49조 2항에 있는 재처분 의무라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행심위가 뭐 해준 거예요? 재결의 형식으로 처분해 준 겁니다. 재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이미 해준 거란 말이야. 근데 뭐 행정청이 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끝난 거지. 그러니까 49조 2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이라고 해서 처분 명령 재결로 국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의무 이행 심판이 인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처분 재결하고 처분 명령 재결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처분 재결은 재처분 의무가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분 명령 재결 부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처분 명령 재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된다.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하라고 합니다. 의무이행 심판은 요구적 쟁송입니다.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었을 겁니다. 그게 거부나 부작에 당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거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부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처분 명령 재결이죠. 처분 명령 재결을 할 때 반드시 함께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고?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거부 처분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처분을 해라고 명령하는 것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는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합니다. 그 말은 당연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법 개정안에는 그 말이 나옵니다. 처분 명령 판결을 할 때는 우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린 후에 그리고 나서 처분 명령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의무 이행 소송 쪽에 그와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는 나옵니다. 심판법에서는 그 내용이 따로 없는 거예요. 똑같은 구도라는 겁니다. 처분 명령 재결 허가 처분해 라고 명령을 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거부는 당연히 제거를 시켜줘야 돼요. 행심위가 뭐 한다? 거부 처분 취소 재결 합니다. 그리고 처분 명령 재결을 하는 거야. 뭐가 나왔다고요? 거부 처분 취소 재결 나왔다고. 거부 처분이 없어졌죠. 없어졌으면 뭐만 남아있어요? 신청만 남아있죠. 그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하라는 겁니다. 재결의 취지에 다시 처분하라. 그러니까 뭐가 돼? 재처분되는 거죠. 재처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전의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재처분 의무 규정입니다. 재처분 의무 규정인데 방금 뭐라고 했어? 처분 명령 재결이라고 했어요. 처분 명령 재결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얘기야? 의무 이행 심판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처분 재결 말고 처분 명령 재결 거기만 해당 사항이 있다. 재처분 의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소송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소송은 취소를 중심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고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규정을 하고 일부를 제외시키는 방식입니다. 심판법은. 근데 49조 2항에 있는 이 재처분 의무라는 것은 오직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오직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도해로 넘어와 보시게 되면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용됐어요. 인용이 되면은 의무이행 재결이 나오겠지. 의무이행 재결에서 실무적으로 처분 재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처분 재결 안 한단 말이야. 행심위가 처분청의 권한에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된단 말이죠. 행심위가 처분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만 한다? 처분 명령 재결만 한다는 거야. 처분 명령 재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아요? 적극적 처분을 하지 않을 때죠. 허가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때 적극적 처분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여기는 아직 거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뒤에 소극적 처분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허가 처분을 하지 않으면 물론이거니와
적극적 처분을 하지 않으면 물론이거니와 거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뭐야? 예, 적법한 재처분은 아닌 거죠. 기속력에 위반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정보 공개, 정보 비공개 결정은 정보 공개 결정 청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거부 처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위 심판을 제기하는데 여기서 과연 재처분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뭘 보시는 거예요? 50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 50조를 보시면 방금 전에 49조 2항에서 얘기했던 재처분 의무가 부과된 겁니다. 의무행위 심판 인용이 됐고 처분 명령 재결이 나왔어요. 재처분 의무 부과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49조 2항에도 불구하고 이겁니다. 50조 1항의 요건이 뭐라고요? 49조 1항이 아니라고요. 2항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49조 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기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직접 처분, 직접 강제든 간접 강제든 얘가 여러분 이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한 건 뭐만 신청했죠? 허가만 신청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강제든 간접 강제든 당연히 별도 신청이 따로 필요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해달라고 신청한 적은 없어요. 간접 강제나 직접 강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은 직접 강제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직접 강제하고 간접 강제하고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할 때 강제 수단이 들어가는데 간접 강제하고 직접 강제하고 어느 쪽이 더 강도가 세요? 직접 강제가 훨씬 더 강도가 센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은 뭡니까? 간접 강제라는 것은요 항상 금전을 무기로 예, 의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게 몇 조에 있어? 행정소송법 34조에 있죠. 예, 34조랑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이게 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의 34조 한번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은 재처분 의무가 30조 2항에 있었고 그 30조 2항을 불이행할 때 상황이죠. 소송법 34조 1항에 보면 행정청이 30조 2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 즉 뭐예요? 적법한 재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재처분을 안 해도 마찬가지고 재처분을 했는데 그게 기속력에 위반돼서 무효인 재처분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예, 기속력에 위반되면 무효인 재처분이 되죠. 그러니까 무효인 재처분은 재처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예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무효인 재처분, 기속력에 위반된 경우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은 당사의 신청에 의하여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갑은 허가를 신청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여기도 또 똑같이 필요해요.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기한에 따라 배상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모두 있어요. 즉시도 있죠. 왜? 이게 강도가 한 단계 떨어지기 때문에 즉시 간접 강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강제는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50조 1항에서는 반드시 기간을 정해서 시간을 더 주도록 돼 있어요.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지. 43조에 있는 거죠. 행정심판법 43조에 있는 거. 이건 뭐예요? 그 다음 지금 행정심판법 50조 1항에 있는 거. 이건 뭐냐 이겁니다. 43조 5항. 43조 5항에 보시게 되면 의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데 처분 명령 재결 말고 처분 재결 규정도 있죠. 예,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43조 5항에 있는 거하고 얘는 처분 재결입니다. 지체 없이 처분을 하거나 처분 재결입니다. 얘는요 직접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처분. 답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직접 처분 재결 이렇게 써버리면 그 직접 처분인지 처분 재결인지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도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원처분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처분주의라는 표현을 계속 고수하시는 분들 답 계속 틀리십니다. 자기가 원처분주의라고 하는 순간 오직 원처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실수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처분 중심주의하면 원칙은
원처분, 예외가 재결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처분 재결이고 이건 직접 처분입니다. 표현부터 조심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서는 행심위가 뭐가 되냐 이거예요. 얘는 행심위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재결을 하거나 직접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행심위는 어떤 지위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행심위의 이와 같은 결정 행심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과연 무엇이 되는 건가 했을 때 43조 5항에 있는 처분 재결은 행심위가 어떠한 지위에서 재결청의 지위에서입니다. 재결을 하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하는 무엇이 된다? 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된다 이겁니다. 얘는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인용재결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분명 재결이잖아요. 그 다음 50조 1항에 있는 거는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지위에서 한다고요? 처분청의 지위에서 합니다. 처분청의 지위에서. 사실 이거는 별도의 심리 의결이 없습니다. 이미 처분 명령 재결할 때 행심이 내부적으로 심리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처분 명령 재결 허가해라고 명령을 할 때 실체법적인 판단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는 재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판단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 안에 안 하니까 더 이상은 행심위의 심리 의결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위원장 맘대로 직접 처분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판단 다 끝난 상태니까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할 때의 직접 처분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처분청의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 되는 겁니다. 얘는 행정처분입니다. 두 개, 43조 5항하고 50조 1항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데 50조 1항 단서에 보니까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언제예요? 그게 바로 정보공개가 되는 겁니다. 정보공개. 얘가 직접 처분을 하게 되면 지가 직접 이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정보공개에서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처분 재결은 원래 안 한다고 했죠. 처분 명령 재결을 하고 그에 따라 재처분 안 하면 직접 처분으로 넘어오는 이런 구도가 되는 거지 처분 재결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정보 공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보 공개 영역입니다. 정보 공개 영역에서 비공개 결정이라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맹 심판을 제기했어요. 근데 정보 공개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나온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하는 게 맞네 라고 했을 때 이거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원래 안 할 거잖아. 그럼 처분 명령 재결을 하겠죠? 원래 처분 명령 재결은 뭘로 나와요? 정보 공개 명령 재결로 나오겠죠? 그쵸? 정보 공개를 해라 라고 명령 재결을 할 겁니다. 근데 걔가 정보 공개 안 해요. 근데 공공기 아닌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얘가 정보 공개 결정이라는 처분을 직접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왜 안 되지? 결정을 한 놈이 그것을 실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심위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정보공개는 뭐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 결정이라는 재결을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야. 지가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 내가 결정한 건 내가 집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네가 집행해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 재결도 안 되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심위는 정보공개 결정 처분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와 같은 문제가 행시에서 심판과 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50조 1항 단서는 정보공개 문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보공개 문제다. 14년도 여러분들 기출입니다. 14년도 여러분들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50조 1항 단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보공개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봤고요. 그러면 소송 쪽하고 심판 쪽하고 소송 문제도 또 계속 병행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나눠드린 문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때 풀어봤던
설명해 드렸던 문제, 실제 문제 한번 보시고, 예규 변경에 따른 기부 체납 의무 면제 사건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눈에 익으면 안 어려운 문제고, 눈에 안 익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버리게 해드리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이기 편하게 각을 딱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같이 헷갈리고 앉아있으면 어려운 문제로 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후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럼 눈에 익힌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보시면 게임은 끝난다는 거야. 갑은 A구 구청장인 을에게 임야로 되어 있는 임야입니다. 산이죠. 네. 임야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임야에다 건물 지으면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대지에다가 지목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우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을에게 임야로 되어 있는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뒷페이지에 제가 간단한 설명 좀 붙여놨습니다. 이 페이지 답안을 보시면 토지 형질의 변경이란 무엇이냐? 절토와 성토 그리고 정지를 포함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절토, 성토, 정지, 깎고, 메우고, 고르고, 이런 게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토지의 모양 바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임야니까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이잖아, 산. 네, 산이야. 산이면 깎아야 되겠죠.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죠? 잘라내고 여기다 건물을 짓는 거죠. 네. 여기다 뭐 펜션을 짓든 뭘 짓든 그건 지 맘일 테고. 이에 을은 당의 토지의 일부를 대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도로로 기부 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저 산 위에 있는 땅이 어떻게 도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상상하시고, 예, 도로로 기부 체납 조건으로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허가하였다.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대학교 3학년 이상이어야 되니까 3학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는 위에서 딱 중간입니다. 자연환경이나 농지,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등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거 개발행위 허가 여러분 언제 보셨어요? 건축허가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건축허가를 주된 행정행위로 갖다 놓고 의제되는 행정행위로 뭘 갖다 놨어? 예,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 놨었잖아요. 바로 그 개발행위 허가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기획법 제56조에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의 일부로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는 뭐가 되는 거야?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가 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개발의 내용 중 하나가 땅 이렇게 깎고 자르고 고르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체시키는 고리도 잡아내셔야 되고, 허가를 하였다. 그럼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는 뭐예요? 지난번에 예외적 허가라고 했죠. 예외적 허가. 이에 따라 갑은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신축 건물이 기부 체납 토지 부분을 침범하게 되자 을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그 대신에 기부 체납 토지 부분을 감축해 주면서 감축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의 변경 허가를 하였다. 예. 토지 형질 변경 행위의 변경 허가. 여기서 앞에 변경은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거고 뒤에 변경은 처분을 변경하는 겁니다. 엄연히 다른 변경이야. 네. 그래서 당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처음에 처분이 나올 때 상황하고 그 다음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란 말이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다. 이게 옛 땅이다. 이게 옛 땅인데 여기다가 이만큼은 대지로 바꿔서 여기다가 건물 지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 만들어서 지자체한테 기부 체납하쇼. 이렇게 했죠. 근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뭔 일이 생겼다고? 침범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건물이 여기까지 침범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은 기부 체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뭐예요? 부담을 불이행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기부 체납 조건은 강학상 부관이고 이건 뭐가 돼요? 부담이 됩니다. 부담. 기부 체납에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부담 불이행은 결국은 무슨 사유가 돼요? 철회의 사유가 되죠. 그 기존에 나왔던 걸 철회하는 겁니다. 여기가 말하는 변경은 과연 뭐냐? 원래는 여기 토지영질 변경 행위 허가라는 주된 행정행위가 붙어 있었다 이거야. 여기에 뭐가 있었어? 기부 체납이 있었다. 이만큼의 기부 체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저 부담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걸 다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은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발생한 게 바로 뭐야? 부담 불이행이죠. 부담 불이행입니다. 우리 전에 부담하고 조건하고 비교를 할 때 철회의 관행이 있으면은 그건 부담으로 파악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불이행은 무슨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주된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철회 사유가. 그럼 이거 불이행하게 되니까 이거 다 제껴야겠죠? 제낍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껴요. 철회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하는 겁니다. 새로운 처분을. 그러니까 저걸 철회시켜버리고 그 다음 새로운 처분을 하는 걸 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변경허가. 변경했다. 원래 변경의 의미죠. 변경은 기존의 것을 취소하고 새로운 것을 발급하는 것을 변경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행정소송법의 변경이 특이한 변경이고 원래 변경의 의미는 기존의 것의 취소, 새로운 것의 발급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불이행 때문에 취소 사유가 발생했고 이걸 취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걸 변경허가라고 지금 문제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여기다가 주된 행정행위를 토지영질 변경행위 허가를 해주면서 그러면 야 남아있는 거 있지? 그거 기부체납 내놓고 그리고 나머지 넘어간 거 있지? 그건 돈으로 줄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이 부분이 여길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거는 기부 체납할 수 없는 이 부분이 돈으로 줘. 이렇게 해서 금전납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부 체납이 됩니다. 기부 체납이 되고 그다음에 얘가 금전납부. 이것도 돈 내라는 거니까 당연히 부담입니다. 양쪽 다 부담이에요. 내용이 다른 서로의 부담입니다. 여기까지 바꿨다는 얘기야. 그러나 갑이 감정가액을 납부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는 사이에 감정가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행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 땅은 이제 줬다. 소유권 이전 시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기다가 건물을 지었겠죠? 그래요. 건물을 짓는다 이거야.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건물을 이상한 건물이 되네. 이렇게 생긴 건물이에요. 건물을 지으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기본적인 단계가 첫 번째 뭘 거쳐야 돼요? 1번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제 건축 허가 받을 때 토지영질 변경 행위 허가 이게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쵸? 지난번에 건축 허가에다가 위에 의지되는 인허가로 개발 행위 허가 갖다 붙였죠? 이 개발 행위 허가 안에 토지영질 변경 행위 허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쵸? 원래는 얘가 주가 되고 얘가 따라 붙는 겁니다. 지금은 인허가 의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부분은 우선 패스하고 어쨌든 지금 건물 짓는 거니까 건축 허가 문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 단계 어디로 넘어가요?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넘어가요. 이 사용 승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옛날에 준공검사라고 불렀습니다. 준공검사. 지금은 사용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용 승인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뭘 허락하는 겁니까? 이것도 강학상 허가고요. 그 다음 이것도 강학상 허가입니다. 강학상 허가인데 얘는 건물을 지어도 돼라고 금지를 해제시키는 거예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금지되어 있던 걸 해제시켜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 걸 해제시켜갖고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건물 지었다고 그 건물 지 맘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건물 지었으면 가서 또 보고해야 돼요.
저 건물 다 지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잘 지었네. 이제 써.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뻥카 칠 수 있으니까. 그죠?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예, 뻥카 치는 게 뭐야? 아, 건물 이렇게 지어야겠구나라고 해서, 예, 건축물을 이렇게 짓겠다라고 계획서를 올려요. 근데 여기에는 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허가를 받아갖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건물을 지어놓는다 이거야. 법에 위반되는 건물을 지어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사용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제대로 잘 지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합니다. 이게 준공검사야. 그럼 얘가 지금 이거 안 내고 있잖아요. 아직. 안 내고 있으면 행정청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무용지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쵸? 너 건물 다 지었니? 수고했다. 못 쓰는 물건이다. 준공검사를 안 해주는 겁니다. 예, 못 쓰게 놔둔 그런 상태죠.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사이에 예규로 설정되었던 사무처리 기준이 변경되어 기부 체납을 하도록 하는 의무가 면제되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거 두 개가 사실 이제 둘 다 기부 체납인데 이거의 근거가 예규가 있었더라 이거예요. 이거의 근거가 예규가 있었더라. 사실은 말이 예규지.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안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저 예규는 법입니다.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명령 형식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 있잖아요.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내용이 법규명령이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런 거 어디서 봤었어?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하는 데 있어서 원래 한미약품 사건 판례가 무슨 판례라고? 보건복지부 고시 사건 판례라고요. 보건복지부 고시. 고시는 행정규칙의 형식이잖아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상한액을 그어버렸어요. 약 파는 상한액을 그어버립니다. 이래버리면 제약회사의 권리 의무에다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권리 의무에 대한 것이고 형식은 행정규칙이야. 이런 거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건 100% 법규명령이에요. 학설 판례 그냥 다 법규명령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야.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다. 기부 체납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잖아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익적인 행동할 때 있잖아요. 행정부가 침익적 행동을 할 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됐다고? 사라졌다고요. 없어졌다고요. 그럼 얘는 이제 뭐예요?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이행한 건 그렇다 치고 아직 이행 안 한 건 안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나보고 내라는 거냐? 지금 뭐 하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법 바뀐 걸 국민은 받고 저거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겁니다. 나 이제 안 내도 되겠구나. 저 금전 납부 부분 돈 안 내도 되겠구나라는 신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뻔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의무가 면제됐다. 예규가 바뀌었어요. 갑은 금전 납부의 부담을 없애달라는 내용의 토지형질 변경 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말에서 쫄지 마세요. 네. 등치 크다고 싸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말에 쫄지 마. 그냥 한번 붙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놈은 누가 한 거야? 얘는 행정청이 한 거야. 여기 행정청은 A구청장 을입니다. 얘는 A구청장 을이에요. 이 친구가 지가 알아서 변경한 겁니다. 이번 건은 뭐예요? 요번 변경. 다시 변경을 해달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 변경을 보면서 변경이란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미 느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거를 다시 변경해달라. 예규 없어졌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바꿔달라는 거야? 주된 행정행위,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에다가 이거 안 낸 거 빼고 이걸로 끝냅시다. 우리 이제 서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요쯤에서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뭘 했어요? 갑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그죠? 얘는 누구야? 구청장 을이 한 거고 얘는요 갑이 하고 있는 거죠. 갑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에 대해서 뭐 했대요? 거부했대요. 반려했다고 합니다. 반려. 거부를 하였다요. 거부를 하였다. 그럼 이 거부에 대해서 뭘 제기하고 싶다고요?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취소를 제기하고 싶다. 그럼 핵심은 이 친구는 과연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까? 두 개 나눠보시고, 나눠봐서 1번 처분에 대한 거부, 그 다음에 2번 신청권이죠. 처분에 대한 거부는 맞습니까?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고 했어요. 변경해달라. 변경은 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거에 대한 취소, 뒤에 거에 대한 발급.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죠. 앞에 거 처분입니까? 처분이죠. 처분에 대한 취소는 처분입니까? 처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친구는 처분이 맞다. 그러니까 발급, 이건 처분입니까? 이거 처분이네요. 그쵸? 처분이죠. 얘도 처분이 맞다. 그럼 이 변경은 처분입니까? 이 변경, 요게 변경 허가입니다. 이 변경 허가는 처분이 맞다. 처분이 맞으면 저거를 거부했다 그러면 처분에 대한 거부는 맞다. 이렇게 왔죠. 그럼 이 신청권 문제가 들어갑니다. 신청권 문제가 두 개로 나눠지겠죠. 두 개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요, 취소 처분 신청이 있고 발급 처분 신청이 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것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발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 인정됩니까? 발급 쪽에? 예외적 허가잖아요. 지극히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행위인데 그거를 신청도 안 했는데 알아서 발급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런 걸 뭐라 불러?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부르죠. 여러분들한테 수익적인 처분은 전부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용법에서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있는 모든 허가는 죄다 쌍방적 행정입니다. 쌍방적 행정이면 이거는 신청권 인정되겠죠. 무슨 신청권 인정돼요?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되겠죠.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쌍방적 행정행위는 신청이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나오는 행정행위니까 그러면 해석상 필연적으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신청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신청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우리가 법규 해석상의 신청권, 이거는 인정이 된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취소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신청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정이 안 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을 때예요. 그런 거 안 보입니다. 명문 규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겁니다. 없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래야 되는 거죠. 될까? 될까 해서 이건 바로 조리입니다. 조리. 조리법상 신청권이 과연 인정될까? 만약 여기서 신청권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깨지면, 조리상 신청권이 깨지면 이 신청권이 깨지는 겁니다. 둘 다 신청할 수 있어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이가 빠져버리면 변경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경을 신청한다라는 것은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요게 깨지면 깨지고요. 깨지면 거부가 처분이 아니고요. 거부가 처분이 아니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결국 끝났어요? 취소 처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할 수 있냐. 저런 상황은 역시 조리상 신청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리상 신청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 결국 이 조리법은 신뢰보호 필요성, 여기서 모든 상황이 끝난다라고 했죠. 신뢰보호 필요성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 한번 보시고, 밑에 문제를 보시면 설문 2번에 금전 납부의 부담만을 위법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금전 납부는 뭐야?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 그렇죠? 기부채납이든 금전 납부든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의뢰 반려행위에 대해 갑의 취소 제기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이 부분이 바로 신청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답을 한번 보시면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는 이 페이지 밑에 예외적 허가당, 예외적 허가는 어쨌든 허가입니다. 허가 일종이야.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명령적 행정이. 사실은 여기서 이게 독자적인 행위인 것이다. 특허다. 허가다. 싸움이 있어요.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작용법에서도 진짜 저기 진짜 지엽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수설 따라갑니다. 다수설은 강학상 허가 일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명령적 행정이 연결시킵니다. 처분 맞죠? 여기 재량인지 검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 일부 취소 물어보는 거 아닌데?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되죠. 맞아요? 아니죠. 부관 아닙니까? 부관. 부관은 재량 행위에만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부관 나오면 주대행정이 재량이다 말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겠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써. 당행의 성질, 행정처분, 기속재량 그냥 다 밀어요. 네. 어디서 여러분들이 꼬일지 몰라요. 그 다음 기부채납 등 부관이다. 부관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주된 행정회의가 뭔지 이름만 걸면 끝난다라고 했죠. 여기는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에 갖다 붙여놨다. 부관. 그 다음 이건 부담이다.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부채납 등이라고 되어 있죠. 기부채납 등.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해결하면 그 뒤에 있는 금전납부도 해결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부채납 등.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예, 이행 다 했습니까? 아직 이행 안 했죠. 예. 기부채납 처음에 부과됐던 거 다 이행 안 했는데 건물 다 졌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토지형질 변경 행위 허가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성취 이전에 주대행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바로 뭐라고? 이건 부담이라고. 부담과 조건을 구별하는 기준 3개 말했었죠. 첫 번째, 행정체 객관적 의상. 두 번째, 주대행정행위 효력 발생 전에 조건 성취 가능성. 세 번째, 철회 관행. 두 번째 걸렸죠. 두 번째. 그 부담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예, 침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철회했다. 이 변경은 뭐라고요? 이거 취소라고요. 그렇죠? 이 변경이라는 것은 앞부분을 취소하는 거다. 취소하는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조건 불성취 상황이죠. 조건 불성취 상황인데 이게 만약 조건이면 주대행정의 효력은 자동 소멸했을 겁니다. 근데 굳이 별도 취소하고 이걸 발급하는 방식의 변경을 했다라는 것은 철회가 포함되어 있죠. 철회 포함은 철회의 관행과 예, 맥이 닿아 있는 겁니다. 또 부담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걸러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나만 근거 잡아내면 부담 처리가 되겠죠. 설문이 이거야 뭐 부관 우리 썼던 내용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뭐였어요? 10만원 전용료와 그 다음에 전용기간 1년이었습니다. 전용기간 1년은 기한, 기타 부관, 10만원 전용료는 부담. 양쪽 다 처리해봤죠? 지금 이건 뭐야? 그냥 부담. 그러니까 설문 2번은 썰렁. 그죠? 굉장히 썰렁하죠? 그때 얘기했던 독립쟁송, 독립취소 가능성 논의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 하나가 있는데 전에 답안이랑 다른 게 설문 2번 보세요. 설문 2번 문제, 질문 내용 보세요.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문 2번에 갑이 금전납부 부담만을 위법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독립 취소 가능성을 안 물어봤어요. 저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썼죠.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왜 쓰는 걸까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바로 소송 요건입니다. 소송 요건을 물어본 건데 독립 취소 가능성 쪽에 협의의 소익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 취소 가능성을 물어보게 되면은 그냥 독립 취소 논의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별도의 독립 취소 가능성 질문을 안 하게 되면 예, 독립 쟁송 가능성만 떠올리고 독립 취소 가능성을 안 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안에 논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런 상황이죠. 뒤에 가셔가지고 4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4페이지 맨 밑에 독립 취소 가능성.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독립 취소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해서 두 번째 줄까지는 우리가 원래 쓰던 말이에요.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만약 부관이 위법한데도 독립 취소가 안 된다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기할 이유가 없는 소송이죠. 네. 내 주장은 맞는데 부관은 제거가 안 돼.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소송은 안 제기하는 거다. 네. 실익이 없다. 시간 남냐? 그런 얘기죠. 이런 부분이 보통 어디로 연결된다고? 협의의 소익으로 연결된다고. 협의의 소익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부처분 취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판결의 효력으로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냐 안 되냐 문제가 결국 어디로 연결됐어? 협의의 소익으로 연결됐잖아요. 심판에서 협의의 심판이익, 집행정지에서 신청의 이익. 그럼 뭐야?
결정, 판결, 재결의 효력 문제가 앞에 있는 절차 요건으로 연결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이 우리가 소송재판, 본안재판, 법원의 판결 단계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거를 단계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단계적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재처분 의무라는 판결의 효력이 협의 소익이라는 소송 요건으로 연결을 시키듯 여기도 똑같이 판결의 효력도 돌아오는데 판결이 못 들어올 리가 없는 거거든요. 판결에서 인용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협의의 수익 문제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용법 가면 또 이런 질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인용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협의의 소익으로 들어오는 논점. 그러니까 어디다 배치할지 문제가 그거가 질문을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배치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야?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만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독립쟁송 가능성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립 취소 가능성도 검토하는 거다. 연결은 뭐랑 시킨다? 협의의 수익이랑 연결을 시킨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이런 작용법 파트 논의를 알면 이건 바로 와닿습니다. 뭐야 그때 거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데 그 파트 절차 파트를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네. 그죠? 답답한데 기억을 하라고. 똑같이 부관 나오면 무조건 쟁송 취소 쓴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부관 나오면 무조건 쟁송 취소 다 쓴다. 쓰는데 취소 쪽은 물어본 대로만 쓰고 안 물어보면 협의해서 연결시킨다. 이렇게 기억하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문 3 보겠습니다. 설문 3 해결 5페이지. 반려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다음 페이지. 취소의 대상은 처분인데 거부 처분 성립 요건 처분 거부와 신청권 필요한데 신청권의 의미 하던 대로 쭉 신청권의 존부 응답 신청권인데 이제 7페이지가 중요해집니다. 변경 허가. 이쪽의 변경은 뭔 변경입니까? 이 변경입니다. 요 변경. 저 변경은 행정청이 지가 알아서 했던 변경이고 요 변경입니다. 얘는 저 부분 침범 부분 돈이라도 받고 싶어서 지가 자진해서 한 짓이에요. 요건 뭐야? 예규 변경에 따라서 일부분 금전납부 제거해달라고 갑이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쪽 변경이에요. 변경 허가. 갑이 신청한 변경 허가는 금전납부 조건 있는 허가를 취소하고 금전납부 조건 없는 허가를 발급해달라는 것이다. 맞죠? 변경은 기존의 것의 취소와 새로운 것의 발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더라? 취소 처분 포함된다. 여기서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느끼면 정말 내공이 엄청난 강자죠. 취소 처분 신청권.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 없으면 인정 안 한다. 취소 처분은 쌍방적 행정행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여기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 가지고 조리상 신청권 인정시킬 때 신뢰보호 필요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죠. 가끔 문제에서 이런 말 나올 때 있어요. 행정청이 이러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약속 신뢰해버립니다. 그렇죠? 약속 신뢰해버리죠. 그렇게 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별다른 약속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설문해 보니까 별다른 약속도 없다. 진짜 상황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이제 믿고 비빌 건 예규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규 비벼보자. 예규의 변경. 이렇게 금전납부나 기부채납 붙일 수 있다는 사무처리 기준으로 예규라는 게 있었긴 있었단다. 근데 그게 없어졌단다. 의무가 면제되었다. 국민은 예규가 변경되었다라는 부분 받고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 다음 네가 조건 붙였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붙인 거 아닌가. 근데 법적 문제가 이미 해소되었다. 그렇다면 이걸 굳이 남겨야 될 명분이 너에게는 없다. 이겁니다. 법적 근거 상실됐지 않습니까? 법적 문제 해소됐지 않습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신청권 얘기했던 문제, 거기서 예규 변경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판례가 아니라 기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 제일 간단한 거는 등산객 휴게광장 조성 도시군 관리계획 사건. 이건 뭐 1분이면 끝납니다. 1분. 얇기도 얇죠. 그래서
또 안 보면 잘 몰라요. 한 번은 눈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청 을은 관악구청장입니다. 관할구역 내에 있는 A 도시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 이게 관악산입니다. 등산객들이 공원 입구를 주차장처럼 이용하여 공원의 경관과 이미지를 훼손했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관할행정청은 이곳에 휴게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십니다. 그렇죠? 예,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배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지역에 대해서 광장 설치를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행정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판례가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 결정 공고하는 도시기본계획, 국토개발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영향 미칩니까? 한 개도 안 미칩니다. 그렇죠? 5개년 동안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뭐야? 도시군 관리 계획 해갖고, 우리 집 앞에다가 그린벨트 묶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분명히 우리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도시 기본 계획은 권리 행사에 아무 구속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죠. 우리의 권리 제한을 발생시키는 구속적 계획이고 이런 걸 우리가 계획처분이라고 한다고 했죠. 계획처분, 처분입니다. 행정청은 지역 발전에 대한 의혹이 앞선 나머지 인구교통, 환경, 토지 이용 등의 기초조사를 지정. 이게 뭐야? 기초조사 밑줄 절차 요건입니다. 행정계획을 다 설명하면 끝도 없고요. 그게 아니라 행정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계획은요. 요건이 없어요. 행정계획의 근거법을 우리가 계획법규라고 하고 계획법규엔 요건이 없습니다. 완전 행정청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상 위법을 입증할 길이 없네. 소송 제기해서 내용상 하자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 그나마 그래도 뭔가 좀 잡아내라고 비례 원칙을 한 단계 더 높인,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사실 좀 다른 건데 비례 원칙을 한 단계 더 높여놓은 강도 높은 더 촘촘하게 잘라먹는 형량 명령 원칙 이런 걸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용상 하자가 안 잡힙니다. 행정계획은 그 위법성을 다툴 때 뭐가 핵심이에요? 절차 요건입니다. 절차 요건. 아예 안 만들어지게 막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전에 막는 게 최선입니다. 행정계획은. 그래서 뭐 뉴타운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다 망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만드는 계획은 다 막으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게. 최선이죠. 그래서 기초조사 실시 절차 요건입니다. 절차 요건.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이렇게 절차 요건 흠결로 등장을 해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였다. 그 말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계획 처분 이거죠. 위법한 계획 처분. 자신의 토지 전부 광장에 포함시키는 의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법적으로 문제 있다 생각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취소를 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건 처분이라고 전제하자라고 했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라는 뭐야? 계획처분. 계획처분 취소 판결 나왔다. 근데 똑같은 내용의 처분을 또 할 수 있을까? 기속력 위반 여부죠? 너무 쉽죠. 기속력 위반 여부 질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이 페이지는 그냥 의성종 범위 쭉 까는 겁니다. 의성종 범위. 기속력이란 이런 것이다. 성, 법적 성질, 종, 3개 있다. 범, 적용 범위, 주관, 객관, 시간. 됐고 4페이지 가지고 위반 효과 깔았습니다. 설문 이해 해결 보시면 되죠. 설문 이해 해결. 다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또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으니까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질문했던 거랑 똑같죠? 다시 재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때 그건 그냥 거부 처분이고 이건 거부가 아니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죠? 다시 거부했을 때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다 찾아내봐. 이거잖아요.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몇 개였어? 3개. 하나, 위법사유 시정. 이건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 두 번째, 처분 당시 새로운 사유,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 처분 당시 새로운 사유는 내용상 하자. 근데 시간적 범위 문제는 없음.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는 시간적 범위 벗어났음.
동시에 객관적 범위도 벗어남. 이거였잖아요. 그겁니다. 위법사유 시정. 위법사유 시정. 이건 아까 주체 절차 형식 중에 절차 하나 걸려 있었잖아. 기초조사 실시. 이번에 기초조사 실시한 다음에 하면 별거 없다. 이것 때문에 취소했다면 이겁니다. 취소 왜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처분 당시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처분.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접근하기 좀 힘들어요. 형량 명령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형량 명령 원칙. 내용상 하단 여기밖에 안 걸리거든요. 왜? 요건 흠결이란 건 없다고 했습니다. 요건 깨지는 게 없으니까 효과 부분이고요. 효과 부분의 재량입니다. 계획 재량입니다. 계획 재량에서 위법해지는 건 오직 형량의 하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재량의 하자보다 조금 더 센 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 거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 이건 할 수 있죠. 마지막 거. 새로운 사유,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 이건 법 개정시키고 사정 변경시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 개정, 사정 변경 있는데 그런 사유 가지고 하게 되면 괜찮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 접근이 잘 안 되는 건 두 번째 거밖에 없습니다. 형량 명령 원칙. 그러면 행정계획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 만약 여러분 문제라면 안 내겠지만 여러분 문제라면 1.3을 치고 들어올 겁니다. 1.3을. 그죠? 위법사유 시정, 그 다음에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 이쪽 치겠죠.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도시가스사업 갱신허가 거부.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말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가구제에 대한 문제를 직접 답안 작성은 안 해봤습니다. 직접 풀어보지 않았죠. 이게 제일 전형적인 가구제 집행정지 문제입니다. 집행정지 문제. 거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쳐다봐. 모두가 그대를 그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뻘쭘할지. B는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아 경영하던 중에 부관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자 만료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었죠? 관련 법령에 대한 취소 사건. 2012년도 노무기출 갖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만료는 갱신허가입니까? 아니죠. 만료는 신규허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갱신입니다. 여기도. 그때 문제도 마찬가지 말이 그런 거고 연장 문제, 갱신 문제 아니라는 거죠. 왜? 갱신이냐 신규냐에 따라서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의 이익이 있다 없다가 달라지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만 갱신, 이건 신규다. 만료되자 갱신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겠는가 심판 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쟁송 제기라고 했습니다. 소송과 심판 생각하셔야 되겠죠? 머리로 생각해 봅니다. 집행정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행정지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얘기는 우선 신청이익 얘기 좀 꺼내야 되고요. 신청이익 얘기 꺼내 그 다음에 본대 회급 복명 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본대 회급 복명. 그렇죠? 집행정지 논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쟁송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우선 심리적 부담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소송 심판 동시 이거거든요. 이 압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다가 노동법과 행정법을 동시 질문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쪽 공격 저쪽 공격을 동시에 다 막아야 됩니다. 이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공격은 이렇게 들어온다는 전제가 깔려야지 내가 이쪽만 막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소송 심판 동시에 들어올 때도 심리적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번 기회에 소송 심판, 특히 복잡한 양쪽 동시에 물려있는 거부 상황, 그닥 어렵지 않다는 결론을 먼저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지 내일 정보 비공개에 대한 심판소송 치고 들어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일 그거 치고 들어갈 때 멘붕 빠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처리를 하세요. 첫 번째, 거부에 대한 소송 심판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부 쪽에 소송 제기하면 뭐 제기해야 돼요? 취소나 무효죠. 부작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들어가 봅니다. 심판 쪽에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하면 뭐 제기됩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취소나 무효도 될 수 있고 의무이행 심판도 될 수 있다. 그렇죠? 취소나 무효는 대상이 처분이요. 처분 안에는 거부 포함이다. 의무이행 심판은 대놓고 거부 처분과 부작위가 대상이라고 했으니 거부 처분은 모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선 거부를 총 6개의 쟁송 중에 5개로 몰아줬습니다.
5개로 몰고 그 다음 또 죽일 건 죽여야 되겠죠? 뭘 죽일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행정, 쟁송을 제기를 하고 이 위에서 집행정지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나눠갖고 우선 행정, 심판, and 행정, 소송, 처분이니까 항고, 소송. 이건 원래 항고 심판이고, 그 다음 심판에는 3개, 취소, 무효, 의무이행, 심판. 행정소송도 취소,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끌고 들어갔죠? 2개 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몇 유형입니까? 2유형이죠? 나한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원고 적격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예, 청구인 적격 문제도 없고, 그러면 대상 적격과 협의의 소익, 협의의 심판 이익 문제로 2개로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상 적격, 그 다음 협의의 소익, 협의의 심판 이익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취소 심판 대상 됩니까? 거부? 되네요. 무효확인 심판? 되네요. 의무이행 심판? 되네요. 취소송? 되네요. 무효확인 소송? 되네요. 부작위? 안 되네요. 버렸습니다. 그쵸? 1개 버리고요. 5개 남겼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거부의 문제죠. 협의의 소익, 협의의 심판 이익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재처분 의무입니다. 재처분 의무. 판결의 효력, 재결의 효력으로부터 앞에 있는 절차 요건, 협의의 소익, 협의의 심판 이익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재처분 의무 없으면 실익이 없다. 그러면 취소송, 거부처분 취소송, 재처분 의무 있으니까 협의의 소익 인정되죠.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심판이군요. 취소 심판. 취소 심판 인정? 안 되죠. 무효확인 심판 인정? 안 되죠. 그 다음 의무이행 심판 인정? 되죠. 벌써 또 2개 날려먹었습니다. 이거 날리고, 이거 날리고, 소송, 거부처분 취소의 재처분 의무 인정? 되죠. 그 다음 무효확인 소송? 되죠. 3개 가지고 갑니다. 3개 가지고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얘네들은 집행정지 논의에서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쵸? 얘들은 결국은 똑같은 얘기다. 똑같은 말이 된다. 그러니까 얘 쪽, 심판 쪽에서 집행정지하고 그 다음 소송 쪽의 집행정지 내용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없다. 뭐만 차이가 있다? 얘는 행정심판법 30조, 얘는 행정소송법 23조. 근거만 달라진다. 근거만. 내용은 똑같다. 한 방에 몬다. 그렇죠?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 그랬을 때 대상, 협의의 소익, 협의의 심판 이익 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추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집행정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거부 쪽에 심판 소송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행정쟁송에서 집행정지 되느냐? 소송 가능해? 심판 가능해? 가능해가 바로 뭐예요? 대상, 협의의 소익, 협의의 심판이익. 잘라낼 거 잘라내고 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데 어쨌든 집행정지가 핵심이고 거부처분이니까 신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 얘기죠. 도시가 사업허가 사업입니다. 사업이면 특허, 특허면 처분, 처분이고 재량. 재량 필요합니까? 여긴 재량이 필요 없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쓰세요. 거부처분의 성립, 이 얘기 왜 꺼내는 거예요? 법적 성질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보면 3페이지 맨 밑에부터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청구 가능성 논의가 나오죠. 이거 왜 하는 거죠? 집행정지의 첫 번째 요건이죠.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소송이나 심판이나 적법하게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위에 올라탄 집행정지는 논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첫 번째 요건 걸리는 거예요. 거부처분 성립, 처분에 대한 거부 맞다. 신청권이 있는가? 있다. 이건 법규의 속상 신청권이죠. 전혀 문제 없다. 거부처분은 맞긴 맞다. 됐고, 그 다음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19조 본문에 따르면 처분 등이다. 38조 1항 무효확인 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양쪽 다 가능하다. 여기서 굳이 재처분 의무까지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 상황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밑엔 말해야죠. 심판 쪽에서는
이 친구 제끼는 과정에서 제처분 의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 친구 제끼는 과정에서 행정심판법 5조 1호 2호에 따르면 대상은 맞다. 그죠? 대상은 맞다. 3호에서도 역시 거부처분 포함했으니까 여기도 대상은 맞다. 대상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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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만 취소 심판이나 무효하기 심판은 제처분 의무가 오직 이행명령 제결 뭐였죠? 처분 명령 제결이었습니다. 49조 2항 우리 아까 그거 봤던 거죠? 이에 따른 제처분 의무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권리구제 한계를 갖는다. 정확하게 짚어도 됩니다. 협의의 심판이 이구로. 협의의 심판이 깨진다. 그래서 의맹심판 가겠다. 의맹심판 가겠다. 심판 요거 살리고 소송 2개 살린 겁니다. 2개 살리고 3개로 움직인다. 그럼 집행정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 쓰시고 부정지 당연히 먼저 써야 되는 거고 됐고 종료 3개 쓰시는 거죠. 집행의 정지, 절차의 숙행정지, 효력의 정지 쓰고 그 다음 신청에 들어가 보십니다. 이건 소극적 행정행위 쪽입니까? 형식적 행정행위 쪽입니까? 우리 조립식에 보면 2개로 나눠져 있죠. 소극적 행정행위에서 핵심은 제처분 의무고 형식적 행정행위에서 핵심은 장래 위헌 방지입니다. 이거는 원래 행정행위입니다. 그렇죠? 소극적 행정행위죠. 예외적으로 인정된 처분이 아닙니다. 거부가. 그래서 제처분 의무 논의 들어갑니다. 조립식이랑 똑같죠. 원래 이 답안은 다른 말들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좀 더 세련되고 있어 보이는 답안이었는데 조립식이랑 똑같이 다 바꿔놨습니다. 제처분 의무 인정되는 긍정설, 부정되는 부정설.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점수 차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미시고 그 다음 갱신허가는 제처분 의무 필요 없는 거. 판례 무조건 다 안 됨. 판례는 전부 부정합니다. 뭐까지 부정해? 갱신허가 거부까지 부정하죠. 얘가 하는 말 보세요. 판례도 제처분 의무 없다라는 말 합니다. 그죠? 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다. 손해 발생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익이 없다. 거부 처분만 없는 상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판례 말을 이렇게 돌려도 돼.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신청만 있는 상태로 되돌아갈 뿐 이렇게 됩니다. 신청만 있는 상태로 되돌아갈 뿐 해도 되고 거부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 이렇게 해도 되고 둘 다 써도 물론 되고요. 그 다음 검토 갱신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시적 거부 의사만 없으면 자동 연장이잖아요. 자동 연장되니까 실익이 있다.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 맞다. 그죠? 그 다음 집행정지 요건 뭐 이건 간단히 처리했습니다. 간단히 너무 길어지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늘리고 싶으면 뭐 늘리시면 된다고 했어요?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말 것. 여기 학설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 요건설, 소극적 요건설, 요건 부정설. 학설 대립 있죠? 그거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부분? 소극적 요건의 2번째 거.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 여기 약간 살 붙이시면 좋습니다. 살 붙이셔도 되고. 사안의 경우 보시면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허가다. 이건 신규허가다. 신규허가면 우리가 가사 100번 양보의 제한적 긍정설 받아들여도 각하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형. 나머지 집행정지 요건 그만하겠다. 됐다 싶다. 그죠? 각하다. 판례도 마찬가지고 이래 되면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조심하면 돼요? 소송 심판 2개 쟁송제기라는 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조립식 외운 대로 그냥 박는 거예요. 박았는데 뭘 조심해라? 갱신허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신규허가다. 이것만 잘 잡아내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갱신허가다 만료라는 표현을 못 보고 갱신허가다 처리를 하는 순간 신청이익을 통과해버립니다. 신청이 통과하면 일이 커지죠. 뒤에 있는 집행정지 요건 다 얘기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단서가 없습니다. 2줄이잖아요 문제가. 단서가 없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거 어떻게 잡아낼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서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앞에서 딱 끊길 거라는 거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료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풀 수 없게 만들진 않는다 이겁니다. 만료라는 표현으로 앞에서 바로 걸러내달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논의는 속에는 일반론은 써주는 게 맞는 겁니다. 써주고 앞에서 잘렸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못 푼 문제가 2개가 있는데 미래오프 청소년 주류 제공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4월 달에 입법고시 지난번에 청소년 주류 제공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7월 달에 행정고시 문제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밑에 보시면 지난번에 남편이 간암에 걸렸는데 여기는 암투병 중인 아내가 있습니다. 뭐 요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설문일은 완전 똑같다는 얘기죠. 취소되기 가능하겠는가? 완전 똑같습니다. 다만 둘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이래요. 정지기간 경과 있지 않습니까? 둘 다 2개월짜리예요. 둘 다 왜? 법에 우리 지난번 본 대로 시행규칙에 보면은 청소년 주류 제공하면 첫 번째 위반 시 2개월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주류 제공이니까 입법고시도 행정고시도 둘 다 2월일 수밖에 없습니다. 2월에 영업정지예요. 근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소재기 있죠. 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소. 소재기가 있는데 정지기간이 어디서 경과되냐면 입법고시는 여기서 경과됩니다. 여기서 정지기간 경과가 되고요. 지난번 우리가 풀었던 행정고시는요. 행시는 여기서 경과됩니다.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전에 경과가 됐으니까 과연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얘는 이미 소송 제기한 다음에 2개월이 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협의의 소익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문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행시와 입시의 차이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제소 전과 후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오시냐면 설문 2번이죠.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서 인용 판결 나왔는데 피고가 항소 포기했다. 포기하고 그 다음 갑은 이겨놓고 여기서 끝 못 내지. 그동안 내가 영업 못한 거 돈도 받겠다. 국가배상 들어간다. 이때 원래 밑에 문제 보시면 국가배상 청구는 인용될 수 있겠는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국배법상 배상책임 요건 이거 포섭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판령 문제로 바꿉니다. 기판령 문제로 바꾸면 어떻게? 여기서 피고였던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분은 거꾸로 전소에서 위법이다라고 해서 인용이 됐는데 적법이다라는 모순 주장 항변 가능한가?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 돼요? 기판력 문제가 되죠. 기판력 문제. 요거 고민하시고 그 다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무자격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사건 14년 여러분 기출문제에 설문 2번입니다. A회사가 취소 심판이 인용되어 취소 명령 재결이 행해진다면 갑은 이러한 인용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겠는가? 이거는 행정심판의 재결불복 문제죠. 재결불복 문제. 이거를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설명 바로 들으면 도저히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알겠죠? 이거 자물쇠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2달 전에 설명을 했는데 2번 했음에도 뭔 소리냐 이리 되거든요. 원래 5번 하면 그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행정심판 재결불복은 껌이구나가 되는데 그 단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단계를 어떻게 처리하시냐? 그 조립식의 번호만 여러분들이 보고 오시면 내일 한번 제가 구도만 또 잡아드리고 설명은 모레 하겠습니다. 모레. 몇 번 테마냐면 49, 50, 51, 52, 53까지입니다. 49에서 53까지 조립식 테마, 49에서 53까지 조립식 테마를 내일 모레를 위해서 설명은 아직 안 들었지만 걔네들끼리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공통성을 찾아내고 어떤 내용이 추가되고 빠지는지 차이점을 그냥 몸으로 좀 느껴보세요. 그게 나중에 내일 모레 설명 들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14년도 기출문제 1문의 설문 2번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